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여러분은 집과 직장 외에 제3의 장소라고 할 만한 곳을 갖고 계십니까? 조기 축구회나 산악회 같은 동호회도 좋고 종교나 봉사활동 단체들도 좋습니다. 그런 게 별로 없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2000년에 바로 이런 점에 주목한 한 정치학자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푸트넘이라는 미 하버드대 교수가 나홀로 볼링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여기서 그는 미국 각 직장이나 마을마다 있었던 볼링 리그 회원 수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현상에 주목합니다. 그는 이걸 시민의 참여라는 사회적 자본이 유례 없이 쇠퇴한 예로 봤는데요. 이것이 결국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발적 사회를 쇠퇴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20년 후에 나온 책 고립의 시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시민 참여와 민주주의 사회의 퇴조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참담할 정도로 21세기가 외로운 세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영국의 경제학자 노리나 허츠가 쓴 이 책은 푸트넘이 경고한 미래가 트럼프 당선이나 브렉시트로 일부 현실화한 데다가 IT 기술 발전이나 코로나로 가속화되는 상황이어서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2018년에 고독부 장관이 임명됨으로써 이 외로움의 문제가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질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 무렵 나온 책이라 더 화제가 됐습니다. 자, 오늘 읽을 이 책은 인류 초유의 외로움과 고립이 무엇 때문에 비롯됐고 또 우리 정치와 경제, 사회, 즉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어떻게 위협이 되는지를 파헤칩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기업,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재정의하는데요.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부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자, 별책부록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입니다. 별님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별책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이어리를 꾸미는 다꾸가 유행인지라 올해도 다이어리 마케팅이 한창이에요. 어느덧 한 해가 저물고 있는데 올해를 떠나보낼 준비 다 되셨나요? 다꾸가 다이어리 꾸미기군요. 네, 맞습니다. 노란 무하고는 관련이 없고 다이어리 구하기 위해서 커피 많이 드시는 연말이 벌써 됐군요. 그러네요. 자, 댓글 보고 가겠습니다. 네, 샵 9730 KBS 공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공정성이 돈이 되는 시대가 왔다. 샌드라 서처, 샬린 굽타가 쓴 신뢰를 팔아라 함께 읽어봤습니다. 먼저 김미성님. 신뢰가 뒷받침된 기업은 실수나 사건이 일어나도 흔들림 없이 일어나요. 그럼요. 그래서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엄경민님. 전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말뿐인 사람이 정말 싫어요. 해주셨네요. 말뿐인 사람 전성시대 아닌가요? 말싸움의 시대니까 요즘이 대중과 미디어의 관심을 독차지할 수 있죠. 노이즈 메이커들이 사실 삶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얘기들을 떠들썩하게 얘기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주목받는 시대가 되긴 했는데요. 이 사람들, 이 기업들이 시장과 사회를 주도하도록 놔둬서는 안 되겠죠. 네. 그리고 1003번님, 신뢰를 팔라는 것.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기업들은 명확한 방향성과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경영 전략이고요. 조용수님, 신뢰 경영 참 중요합니다. 요즘 쏟아져 나오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대처는 실망스럽습니다. 신뢰는 기업의 이용 창출뿐만 아니라 국익에도 큰 영향을 주지요.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트러스트, 신뢰라는 게 단순한 믿음 정도가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사회적 간접 자본, 인프라다 이런 얘기였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예로 들어보면 경제 규모나 사회 수준에 비해서 신뢰 수준이 그렇게 높지 못해서 네. 비용을 치러야 될 때가 많죠. 특히 거래 비용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집주인이 빚이 많은 거 아니야? 그래서 등기부등본 다 떼야 되고 뭐 이런 등등이 네. 신뢰가 낮은 저신뢰 국가에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김종근님, 리더를 믿으면 기업뿐 아니라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과 태극전사의 무한 신뢰가 큰 기쁨이 되어 돌아왔잖아요. 예. 해주셨고, 김종무님, 욕 많이 먹던 벤투 감독이지만 빌드업 축구를 선수들이 믿고 신뢰하니까 지금의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요? 해주셨네요.
글쎄요, 16강 진출을 기적적으로 이루면서 네. 벤투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 기대에 비해서 못 미쳤다고 생각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럼요. 왜냐하면 4경기 했는데 승리는 1경기였으니까 저도 이 축구 팬으로서 커진 기대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기적적인 결과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요즘 또 축구 보시느라 밤잠 못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최기원님, 사과는 빠르고 진심으로 하는 것,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박희영님, 그게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리는 능력이죠. 권인숙님, 사과도 용기입니다. 비겁한 사람은 못합니다. 해주셨네요. 그럼요. 사과 잘하는 사람이나 기업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네. 혹시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이참에 사과가 부족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네, 코로나19 이후 우리 시대에 만연한 외로움과 그 사회 경제적 비용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리나 허츠가 쓴 고립의 시대,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인데요. 예. 이 저자 같은 경우는 미디어에 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성공해가면서도 벌써 몇 차례 네. 제가 언급한 게 아니라 출연진들이 언급을 많이 네. 했을 정도로 유명한 분이죠. 케임브리지대 학사 박사했고요. 미국 워튼 스쿨에서 MBA를 한 특이한 이력이고 교수 생활하기 전부터 주요 국가 특히 중동 국가의 고문 자문관 역할을 꽤 했어요. 젊은 나이에 그 다양한 아이디어를 컨설팅했던 이력도 있고 그 영어로는 미디어 세비라고 하는데 언론 친화적이어서 언론에 나서는 걸 꺼리지 않고 또 나서서 발표나 인터뷰를 썩 잘해요. 네. 그리고 이제 여성분이신데 미디어가 좋아한 어떤 스타일도 갖고 계셔서 각종 인터뷰라든가 강연하시고 SNS 활동도 뭐 지금도 하고 계시고 네. 영미권 주요 미디어의 칼럼도 게재하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분을 스타로 만든 건 2020년 코로나 와중에 내놓은 바로 이 고립의 시대라는 이 책으로 그야말로 미디어의 스타로 발돋움하게 되죠. 네, 원제를 좀 확인을 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21세기를 규정한 제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더 론리 센트리, 외로운 세기라는 뜻일까요? 그렇죠. 고립의 시대라는 번역 제목이 있긴 합니다만 네. 원제가 더 감각적이긴 한 것 같아요. The Lonely Century, 외로운 세기라고 21세기를 규정했는데 네. 가왕 조용필은 21세기가 간절히 원해서 내가 21세기를 살게 됐다고 얘기했지만 네. 하필이면 도착한 세기가 극도로 외로운 세기라고 너무 저자는 외롭죠. 주장하네요. 네. 네. 그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지금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 몇 가지가 이 책에서도 나오고 저자의 지적 재산권이 있는 용어들입니다. 저자가 만들어낸 겁니다. 네. K세대라는 표현도 이분이 만들고 나서 많이 쓰이는데 그 영화 헝거 게임 보면 주인공이 캣니스 에버딘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K세대. 이 세대는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한 10여 년 동안 태어난 세대인데 상당히 온라인에서 실천적으로 행동하는 세대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운동가인 툰베리, 그다음에 유삽자이 같은 젊은이들을 상징하는 용어로 K세대라는 표현을 쓰고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범프라는 용어도 이 사람이 만든 건데 BOMP, 나보다 남들이 더 인기가 있을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네. SNS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쵸. 이 사람들 행복하게 사네, 나보다 더 인기 있네. 네. 이런 좌절감을 범프라고 표현했고요. 이분이 또 외로움 경제라고 loneliness economy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히트를 해서 요즘은 뭐 일상적으로 쓰입니다. 경제 용어로. 네. 이것들도 만들어낸 유명한 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책의 핵심 키워드라고 하면 외로움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그럼요. 것 같은데 예. 이 외로움이라는 게 사실 개인적인 경험이나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걸 사회나 경제 또 국가 차원까지 폭넓게 본다라는 게 책을 읽으면서 참 인상적이었어요. 책 처음에 아예 이걸 단정하고 아주 개인적인 기분이 아니다. 네. 외로움은 뭐 외로움 그러면 내가 외로워 지금 고독해 뭐 이런 정도인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보면 나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내 생각을 대변해 줄 사람이 없어. 나는 무력한 존재고 그래서 화가 나. 뭐 이런 식의 사회적 고립감까지를 다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새로운 발견과 연구들도 이 책에는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로움이라는 게 증증 질환에 맞먹는 심신의 해악이다 이런 것들도 나오죠. 네. 예를 들어서 하루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것과 비슷하다. 네. 알코올 의존증과 비슷하다. 비만의 2배의 해악이다.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그냥 이분의 주장이 아니라 의학적 연구 결과들이거든요. 코로나로 더 악화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로 사람들을 대면하지 못하면서 그런 게 있었고 최근 조사 같은 걸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중년 이상의 어르신 계층이 외로울 거다라고 느끼지만 오히려 젊은 층이 상당히 외로운 세대라는 점, 또 이 책이 기존의 책들과 다른 건 고립감, 외로움이 우파 포퓰리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있고 내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다고 느낀 불안하고 분노한 사람들이 우파 포퓰리즘을 지지하면서 정치도 공격적인 정치로 바뀌고 있다. 네. 이런 분석들도 상당히 이 책만이 가진 새로운 시각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로움은 사람들과 단절됐다는 기분, 즉 나는 실패했다 이런 감정을 계속 갖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 혹은 뭐 실연해서 고독해 이런 정도의 개인적 기분이 아니라 사회와 가족이라는 맥락에서 제대로 내가 대우받지 못하거나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 이런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내가 이 사회에서 배제됐다는 느낌, 일과 일터 사회 소득에서 배제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스스로 힘이 없다, 무력하다고 느끼고 무시당한다는 그런 느낌이 강해지면서 이거는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네. 아까 2016년에 동시에 벌어진 미국의 트럼프 당선, 영국의 브렉시트도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니겠느냐 하는 분석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더 강화되는 추세라는 거죠. 저자의 네. 주장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외로움이라는 게 개인적인 감정뿐만이 아니다. 그렇죠. 나 혼자 감수하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가가 크다는 게 저자의 시각인데 예. 이게 개인과 사회 전체에 타격을 그렇죠. 준다라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잖아요. 상당히 요약을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저자는 심지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기까지 합니다. 외로움은 수백만 명의 죽음과 경제에 엄청난 손실이 될 수도 있다.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민주주의에 강력한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기존의 정치, 경제나 철학에서 다룬 외로움의 문제는 너무 개인적으로 보거나 혹은 이걸 당파적으로 접근했다. 뭐 좌우파의 해법이 완전히 다를 정도로. 근데 이 사람은 이걸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으로 다룸으로써 개인이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사회나 국가가 해야 될 일도 있다. 핵심은 아까 푸트넘 교수의 주장처럼 공동체를 복원하는 거다. 제가 가끔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앞에 공동체를 붙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정글이 돼서는 안 된다. 거기에 배려와 돌봄이 있는 공동체적 민주주의 혹은 자본주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자 역시 결론은 공동체 기능의 복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풀기, 입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고립의 시대.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하레디와 로세토. 둘 다 심신의 건강과 공동체 기능이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들입니다. 하레디는 이스라엘 정통파 유대교인들인데 뉴스 화면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까만 모자와 옷을 입고 하얀 셔츠를 입은 네. 이 하레디 공동체는 지금 이스라엘 인구 가운데 12%를 차지하는데 점점 늘어나요. 출산율이 무려 9, 어마어마하더라고요. 9명입니다. 네. 남자들은 일을 안 하고 이 유대교 경전 토라를 읽고 학습하는데 모든 시간을 보내고 종교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렇죠. 거죠. 아내분들이 일을 좀 하고요. 네. 집안일도 하고 돈도 그렇죠, 벌고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식습관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또 실제로 빈곤층들이 많고요. 근데 늘 심신이 건강해요. 외롭다는 비율도 이스라엘 전체의 절반이에요. 이스라엘조차도 공동체 기반 사회이기 때문에 키부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외롭다는 응답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낮은 편인데 거기다 더 낮아요. 네. 이걸 하레디의 건강 수수께끼라고 불러왔는데요.
의학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뭐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먹지 않고 건강도 안 좋아야 될 사람들이 건강하고 그런가? 요즘 나온 답은 역시 그 다른 사람들의 돌봄과 배려가 있기 때문에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상당히 건강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건강 수수께끼의 답으로 그걸 제시하죠. 이 하레디가 사실 지금 다시 총리로 재집권한 네타냐후라는 약간 극우파 성향의 이스라엘 정치인의 장기 집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중동 평화에는 걸림돌이 돼요. 네.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점령한 지역에 가서 정착촌 운동이라는 걸 하거든요.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거기에 가서 마을을 세워버려요. 나중에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실행을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존재이기도 해서 중동 평화 입장에서 걸림돌인데 네. 이 공동체는 굉장히 건강하게 외로움을 안 느끼면서 잘 사는 거죠. 건강까지 책임져주는 이 그렇죠. 공동체의 힘에 대한 예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이른바 로세토 효과였죠. 예, 로세토 효과라는 것도 유명한 건데요. 1950년대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소도시 이름인데 로세토가 여기 주민들이 식습관도 상당히 엉망이고 담배 다 피고 네. 술도 엄청나게 많이 마시는 걸로 유명했는데 심장 질환하고 사망률이 전국 평균의 절반이었어요. 이게 뭐 때문이냐? 소규모의 도시다 보니까 서로 우리 예전 마을처럼 마을 공동체처럼 돌봐주고 챙겨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네. 잡화점에 가면 외상도 가능하고 음.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심신이 건강했는데 92년에 또 추적하는 연구를 했더니 다른 도시처럼 전부 도시화가 진행돼서 이 소도시의 그런 건강 상태도 상당히 악화됐더라. 결국 핵심은 응집력이 강한 전통적인 공동체가 붕괴되면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심신의 건강도 평균 수준으로 돌아가더라. 네. 그런 예로 이 두 가지 사례들을 많이 얘기하죠. 이런 예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어쩌면 인간이 지구에서 먹이사슬 최상부에 오른 게 더불어 살기라든지 사회성을 중요시해서 그런 게 그렇죠.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인간이 사회적 동물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서로 돌보고 배려하면서 공존했던 거죠. 협력했던 거죠. 그렇게 DNA에 돼 있는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환경이 구체적인 요인은 하나씩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외로움을 느끼고 사회적 동물인 인간을 고립되게 만들므로써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우선 육체적인 건강을 해치고 있고 정신적인 삶의 질, 웰빙 같은 것도 많이 나빠지고 있다는 네. 거죠. 특히 돌봄과 배려라는 게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를 도울 때 저도 이제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내 만족감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심리학자들은 헬퍼스 하이라고 그러는데 하이라는 건 도취 상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도움을 주면 본인이 너무 뿌듯하고 보람이 있는 거죠. 이 친절과 배려, 돌봄 같은 것들이 점차 사라지면서 최근에는 뭐 이웃이나 친구, 가족, 동료들하고 이런 게 사라지면서 외로움과 고독을 겪으면서 정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론리 센트리가 된 걸까요? 그렇죠. 그 공감은 하시나 봐요. 21세기가 외로운 세기라는 걸. 저자가 얘기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스마트폰하고 SNS의 영향이라는 거죠. 네.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뺏고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최악의 어떤 심리들이 있습니다. 질투, 분노, 선동 이런 것들을 부채질함으로써 우리를 새로운 편가름의 세계로 이끌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고 또 뭐 사실 현대 올수록 구조적인 차별들이 있거든요. 남성 여성 하는 성, 인종, 민족, 종교에 따른 차별도 있고 일과 직장 환경이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져서 지금은 내 파티션 안에 세계에서만 원자화돼서 근무해야 되는 그렇죠. 것들. 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공동체 기반 시설이 완전히 파괴되고 철저하게 원자화된 외로운 존재들만 남게 된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키워드. 트럼프와 히틀러. 네. 그 저자가 또 21세기를 외로움의 세기가 된
이유로 꼽는 게 이데올로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정확히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라는 게 자리를 잡아서 실패해도 개인의 전적인 잘못이고 성공하면 다 개인이 노력했기 때문이다. 네. 이런 얘기도 하고 고든 게코의 유명한 월스트리트라는 영화의 대사처럼 탐욕은 좋은 것이다. 탐욕을 마음대로 발산하도록 하면 시장이 알아서 사회의 번영을 이끌 것이다. 이런 믿음들이 막 번지면서 개개인이 각자 도생해야 되는 세계가 됐고 이게 외로운 세계를 부채질했다고 저자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저자의 해안이 전체주의나 혹은 파퓰리즘 확산과 외로움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믿어요. 트럼프와 히틀러를 탄생시킨 건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개인의 외로움이다. 이렇게 저자는 해석하는데요. 생쥐 실험의 예를 듭니다. 생쥐 한 마리를 오랫동안 떨어뜨려 놓고 생활하게 하다가 다른 낯선 쥐를 하나 집어넣으면 우리 생각에는 잘 어울려 반가워할 것 같지만 지낼 것 같지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물어 뜯어버리는 특히 거죠. 고립 기간이 길수록 네. 더 공격 강도가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쥐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퓰리스트들이 이런 외로운 사람들을 분노케 하면서 정치적 기회로 악용한다는 거거든요. 트럼프, 히틀러 뭐 상관없이 자신만이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 다수와 정치, 경제, 문화 엘리트 사이에 반목을 조장하려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당신들 신경이나 써줄 것 같아요?가 핵심적인 메시지. 네. 당신들을 대변하는 건 우리 그리고 나입니다. 이건데 파퓰리즘이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게 외로운 개인들이라. 네. 또 저자는 이걸 뱀을 보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숲속을 가다가 나뭇가지인데 그걸 뱀이라고 착각을 하는,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들이 그걸 꼭 뱀이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뱀을 보는 사람들이 가장 노리는 대상이 또 외로운 사람들이라는 건데 어떤 틈을 노리고 있는 그런 걸까요? 경험은 없으시죠? 뱀을 예, 나뭇가지를 뱀으로 착각하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라서 이 경험이 참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마음 속에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으면 실제로 나뭇가지가 다 뱀으로 보여. 어둑할 때. 네. 그러니까 물론 혼자 갈 때, 외로울 때 그런 거죠. 부모님하고 갈 때는 부모님들이 다 해결해 줄 걸 아니까 그쵸. 걱정이 없었는데, 그래서 불안하고 남만 신뢰하고 어딘가 소속되길 갈망하는 사람들, 외로운 존재들한테는 이런 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거죠. 네. 파퓰리즘 같은 것들이. 이 책에 소개된 게 그 히틀러 나치즘을 연구한 한나 아렌트라는 사상가의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인데, 전체주의는 외로움을 기반으로 삼는다는 대목도 나오고, 나치즘 추종자들에 대한 연구를 이분이 니른베르크 전범 재판까지 기록물을 다 뒤지면서 하는데, 우리가 보기엔 괴물들이라고 묘사하잖아요.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게 제정신은 아닐 거다 하는데 너무 평범한 가정에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아렌트 같은 경우는 고립돼 있고 정상적 사회관계가 결여된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자기 자리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나치즘에 동조하고 나섰고, 그런 개인적 자아를 그런 움직임, 정치 활동에 투영함으로써 목적 의식과 자긍심을 되찾으려 했다 하는 대목들이 나오는데, 요즘 우리 사회 극단주의적인 세력들도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예. 이런 이야기가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백인, 비주류, 노동자 계층이 열렬한 지지를 보냈던 그 맥락과 비슷한 그렇죠. 것 같아요. 원래는 레드넥이라고 불리는 고졸 이하의 백인 노동자 계층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세력이었는데, 네. 이 우파 파퓰리스트라고 볼 수 있는 트럼프의 표적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변화됐다고 느끼는 거죠. 이민자들한테 일자리를 뺏겼고 내 생계도 쉽지 않다. 그래서 한때 자신들이 지지했던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 자신들을 버렸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지금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느끼면서 파퓰리즘에 몰려들게 되는데,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에서도 스웨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이런 극우 정당들이 꽤 인기를 얻고 있고, 네. 이탈리아는 집권 세력에서 총리를 낳기도 했으니까 이런 외로움이 파퓰리즘의 기반이라는 건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어떤 전략들이 좀 먹혔던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예를 보면
정말 30년대 히틀러의 대중 연설을 연상케 하는 장면들이 꽤 많았어요. 어떤 거냐면 잃어버린 공동체를 상기시키는 거거든요. 대중 집회가 일종의 19세기 미국 그 교회 부흥회처럼 거길 가면 내가 어디 소속돼 있다는 느낌을 갖게 네. 되는 거죠. 우리 극단주의 세력들의 집회도 가보시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규모 의례처럼 만드는 건데 과거에 활기찬 역할을 했던 공동체 기능들이 다 사라졌거든요. 어떤 교회라든가 지역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마을 카페 이런 게 사라지니까 그 집회에 가서 내가 그래도 완전히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 소속돼 있다. 그들의 일부다라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하는데 파퓰리즘은 이렇게 반드시 대중 집회를 공동체적 의례로 만듭니다. 이게 공통점이라고 할 수 네. 있죠. 또 저자는 서로 관심이 없고 인사조차 건네지 않는 도시 생활의 단면을 우리나라에서 유행시켰던 먹방에서 찾고 있는데 이거 본방송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시더라고요. 영어로도 먹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먹방이죠. 대부분의 영어 사전에 등재가 됐고 2021년에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됐는데 여기를 찾아봤더니 정의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실제 먹방과 비슷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으면서 청중과 대화하는 장면을 생중계하는 동영상.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딱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자는 한국의 먹방이 폭발적 증가세고 일본, 말레이시아, 타이완, 인도, 미국 등지에서 점점 인기를 크는 추세라고 그러면서 우리의 토양에서 자란 거라는 지적은 하는데 뭐 꼭 그렇게 자랑스러운 대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보는 사람들은 연결돼 있다고 느끼거든요. 이 먹방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분들하고 저 소통한다라고 슈퍼챗도 느끼죠. 보내고 네. 그리고 별풍선도 쏘고 하는 건데 실제 친구가 전화해서 밥이나 먹자 그러면 화나고 짜증 난다는 거예요. 먹방 보면서 나 혼자 밥 먹고 있는데 네. 외로운 세기에 외로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사례를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유독 또 외로운가요? 하여튼 먹방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관심을 끈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키워드. 21세기의 노동과 감시 자본주의. 21세기 노동 환경 자체가 많이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바뀌어 온 거는 딱 하나의 목적 때문이죠. 기업이 직장인들을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의도였는데 저자의 주장은 지금 와서는 역효과를 낳는 수준까지 가버렸다. 너무 외로워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수준까지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연결돼 있다, 연대해 있다는 느낌을 완전히 지우게 하고 개인적인 고립감을 부추기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외로워서 일이 잘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네,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19로 보내면서 재택근무나 원격 근무가 크게 자리매김을 한 건데 이게 오히려 외로움을 더 그렇죠. 부추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저해됐는데 이 코로나가 아니어도 그동안의 직장 환경 변화 가운데 오픈 플랜식 사무실이라 그래서 뜻은 좋았죠. 서로 대면해서 네. 얘기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라고 파티션도 없앴어요. 파티션 없어진 사무실이 많아졌어요. 네. 근데 오히려 더 고립되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 정도 있으면 적당히 하고 그 얼굴 내밀고 얘기할 텐데 요거까지 하니까 옆자리에 있는데 그 카카오를 하지 말을 안 건드리더라고요. 이게 이제 오픈 플랜식 사무실의 문제고 미국에서 최근에 많이 뜬 건 우리나라도 일부 기업들이 시행합니다만 핫데스킹이라 그래서 온 순서대로 앉는 거예요. 본인 좋아하는 대로. 자기 자리가 없는 거죠. 자리가 네. 없는 거죠. 예전에는 모바일 오피스라고도 하고 했는데 이 자유와 선택의 본보기 상징처럼 보였던 이 제도도 오히려 소속감을 못 느끼고 직장 가면 뭐 내 자리도 없는데 내 가족 사진 하나 걸어놓을 데 없는데 하고 정내미가 떨어져서 네. 더 외롭게 느끼는 거죠. 그럴 수가 있는 이런 거죠.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일의 환경이 저해하는 거죠. 외로움을 더 강하게 느끼도록 네. 만드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구글의 인사 책임자는 최적의 재택근무 시간은 일주일에 1.5일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절레절레하는 직장인들도 많을 것 같긴 한데 국내에서 어떤 이유일까요? 그러니까 이 1.5일을 넘어서지 않는 게 좋다라고 구글 인사 책임자가 얘기를 하고 이게 네.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기업의 일종의 황금 룰이 돼가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서
어울릴 기회를 찾고 특히 함께하는 식사의 중요성도 깨닫고 있는데 이걸 사회적 접착제라고 표현하는데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일종의 공동체 기능도 수행한다는 겁니다. 직장이 뭐 이걸 그냥 회식 늘리자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우리나라 회식은 좀 지나치게 강요된 면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 들어서 대졸 이상의 전문 직종은 계속 근무 시간이 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네. 근로 시간은 줄고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너무 대면을 안 하고 너무 상호작용을 안 하니까 오히려 어려워지더라. 그리고 재택근무하고 원격 근무한다고는 하지만 24시간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새벽에 카톡하고 하는 것이 더 네. 문제가 되는 그건 외로움 해소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일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더 외로운 환경이 되는 거죠. 근무 환경 자체가.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단절될 권리이거든요. 24시간 동안 계속 일을 하는 그렇죠. 게 아니라 단절될 권리도 필요하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이제 섭외 전화가 올지 모르잖아요. 저는 저에게는 그게 곧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뭐 프리랜서나 일용직 또 계약직들에게도 단절될 권리라는 게 있을지 이게 좀 지나친 욕심은 아닐까. 중요한 대목이신데 이제 우리도 그렇고 프랑스에서는 이미 법제화가 돼서 업무 시간 이후에 뭐 모바일 메시지 보내지 않기 네.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정착돼 가고 있거든요. 상사들도 알아요. 밤 8시에 카톡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래도 하는 이유는 다급한 일이 생겼기 때문인데 어쨌든 단절될 권리들을 외치고 있고 정착돼 가는데 중요한 건 근무 형태의 변화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전처럼 직장이라면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데 프리랜서 늘어나죠. 네. 기획 노동자들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뭐 택배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냥 연락이 돼야 내 업무량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호사스러운 얘기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프리랜서 일찌감치 시작한 제 입장에서는 프리랜서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직의 압박이라는 데서 벗어나니까 자유를 얻는데 네. 대신 뭐 언제고 불려나갈지 모르니까 혹은 언제고 요구받을지 모르니까 생활은 잃는다. 생활의 리듬은 깨진다. 네. 이렇게 직업을 정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그럼요. 같습니다. 네. 하지만 외로움뿐만 아니라 무력감이 더 문제라는 게 저자의 시선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포기할래,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건지. 그렇게 될 수 있죠. 저자가 이 AI 알고리즘이 진행한 면접에 이름을 속이고 면접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전 이런 것들도 이제 저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요. 뭐 너무 그 고상한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게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찾아서 현장에서 관찰하고 그 일부가 돼봐야 되는 거죠. 네. 면접에서 떨어집니다. 이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네, 네. 떨어지는데 그 알고리즘에서 부적격이란 판정이 나오는데 누구도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그냥 알고리즘상 했다. 네. 이런 무력감이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뭐 이유라도 설명해주면 내가 납득을 할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미 보편화되고 있는 용어입니다만은 감시자본주의라는 노동 환경을 이 외로움의 원인으로 내세웁니다. 모든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어떻게 보면 직장인이 내뱉는 숨까지 분석하려고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 결과 알고리즘상 주변 맥락이라든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기계가 그것도 판단해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소외거든요. 소외라는 게 결정에서 소외되는 게 가장 큰 소외 경험인데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면 나는 억울합니다 하는 항변이라도 할 수 있다면 소외당하는 느낌은 아닌데 이건 그럴 여지도 없으니까. 그리고 디지털 기술 때문에 뭐 사생활 침해 우려까지 나오는 그런 거니까 소외가 더 깊어지는 거죠. 긱 이코노미 플랫폼 같은 경우는 별점 평가를 하는데 도대체 이 별점을 왜 내가 받아야 되는지 납득 못 하시는 네. 분들이 많은 그런 것들이 바로 감시자본주의 하에 그 소외의 개념인 거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고립의 시대.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키워드. 표정 읽는 방법. 이게 아이비리그, 그러니까 동북부 명문대에 실제로 개설된 강의 과목의 이름입니다. 신기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너무 하다 보니까 표정이 어떤 뉘앙스를 가지는지를 모르니까 네.
아예 이제 개설해버린 그걸 거죠. 공부까지 해야 된다니요. 그렇죠. 대면 대화가 불가능한 학생들을 돕기 위한 방편이긴 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명문대, 비싼 사립대는 이런 걸 가르쳐 주기라도 하니까 누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계층하고 또 다른 의미의 디바이드가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디지털 격차가 현실화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깜짝 놀란 건 이 책에는 안 나왔지만 실제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창업주들은 베이비시터들을 많이 두잖아요. 아이들 유튜브 못하게 한대요. 네. 심지어는 페북도 못하게 주커버그가 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본인들은 그렇게 개발을 하면서 개발하고 엄청난 수익을 거두지만 내 아이만큼은 네. 거기에 중독되게 할 수 없어. 이런 건데 그게 디지털 디바이드, 디지털 격차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휴대전화, 소셜미디어, SNS 이런 것들이 항시적으로 서로 연결된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줄이고 그런 능력이 퇴화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데이트를 못 한대요. 이 표정 읽는 방법이랑 클래스나 이런 데서 가르쳐 주는 거 혹은 숙제로 내는 것도 실제 데이트 해보기 이런 거. 왜냐하면 너무 번거롭고 불안하고 네. 심지어 비용 부담도 있으니까 그냥 온라인으로만 얘기하고 마는 거죠. 그렇죠.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퇴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있는 집에서는 오히려 자녀들의 스크린 접촉 경험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인상적이더군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마스크 착용을 하다 보니까 음. 이게 표정을 읽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어 말고 이 비언어적 소통에 더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정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넌버벌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표정이 중요한데 표정을 읽기가 어려운 거죠. 마스크 때문이기도 하지만 표정 읽는 법에 익숙치가 않아요. 네. 온라인으로 그냥 주요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그렇죠. 익숙하니까. 그래서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위안을 받기도 했는데 코로나 기간 중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굉장히 비상적이에요. 결혼식 날 정해져야 간신히 연락하는 단계 공허롭고 얕은 관계인데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소셜 미디어 사용이 늘수록 외롭다는 상관관계는 최근의 연구에서 계속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온라인이라는 게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의 온상이기도 하거든요. 나랑 다르면 실시간으로 따돌리는데 이 책에 나오는 것들 보고 저는 우리 아이들도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쳤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했는데 누군가한테서 야 오늘 저녁에 뭉치자 하고 친구들끼리 보냈는데 한두 사람을 빼놔요. 그럼 띵동 하고 메시지가 올 때 자기만 못 받았을 때의 따돌림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울 거 아니에요. 네. 견디기가. 그리고 아주 공격적으로 온라인에서는 왜냐면 마주보고 하면 차마 여려서 그런 얘기는 못 하겠는데 키보드로만 치자니 막 그 본성에 나오는 취약의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상당히 그 어려운 거죠. 네. 실제 대면해서 소통하는 것과 SNS로 혹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더 외로움을 더 가속화시키는 외롭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처음에 언급해 주셨던 포모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를 했던 건데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고 예. 봄프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해주신다고 비슷할 하셨죠. 수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범프 약자를 먼저 설명드리면 A belief that others are more popular. 남들이 더 인기 있다는 믿음인데 그 인스타나 페이스북 열심히 들여다보면 정말 남들은 어딘가 멋진 곳에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항상 부러워요. 그렇죠. 나만 처진 것 같아서 초조해하는 감정인데, 그러니까 이 포모라는 건 물건을 못 샀다거나 공연장에 못 갔다거나 뭐 이런 것 구체적인 감정인데 반해서 이건 전반적으로 계속 나는 왜 이렇게 인기가 없지 하고 스스로를 위축되게 만드는 네. 감정이니까 범프라는 게 상당히 그 해악을 끼치고 있는 외로움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거죠. 네, 포모와 마찬가지로 봄프 역시나 이게 SNS 때문에 더 악화가 된다라는 그렇죠. 이야기죠. 나이와 세대와 상관없이 고통스럽고 고립감을 강화하는 거죠. 나만 이래? 뭐 이런 건데 그 책에 나온 사례 중에 상당히 그 마음 아팠던 게 내 딸하고 같이 있는데 딸 친구들도 같이 있어요. 근데 주말 파티에 딸 친구들이 다 초대받는데 내 딸만 받지를 못해요. 근데 이 딸은 아버지가 걱정할까 봐서 받은 것처럼 네. 연기를 하더라. 이런 걸 보면서 이 범프라는 게 구체적으로 사람의 고립감을 어떻게 더 증가시킬지 아주 실감했는데 저도 이런 상황 되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만큼 소셜
미디어에 대한 위험성을 알겠어요. 그런데 또 현대사회에서 이걸 안 하면서 살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열심히 하기에는 또 내가 외로워질 것 같고 어떤 선택지가 있을지 참 애매합니다. 저는 할 만큼 하는 선에서 그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걸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야죠, 열심히. 그러나 그냥 일상생활에 별책부록처럼 간직하고 싶은 분이라면 너무 빠져들지 말라는 거죠. 저 사람은 일상의 5%만 기록하고 있어 라고 전제를 하고 들여다보면 저건 신기하네, 혹은 내가 생각해보는 아이디어를 자극하네, 이 정도가 될 수 있지만 95%가 현실이 돼버리면 주변하고 소통도 어려워져요. 저도 많이 보는데요. 가족들 외식하는 모습 보면 다 앉아서 SNS를 하고 있고 정작 마주 앉은 가족의 눈을 쳐다보는 일은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피하자는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키워드. 외로움 경제. 외로움 경제 현장을 많이 소개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외로움 경제가 많이 커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반려동물 산업도 외로움 경제의 네. 일환이라고 보고요. 공유 경제, 공유 주거지, 쉐어하우스 같은 것도 외로움 경제가 나은 현상이죠. 왜 예전 같으면 제 꿈은 대학 시절에 하숙집 벗어나는 거였거든요. 아니 5명에서 10명이 같은 공간에 지내는데 매일 경쟁하고 서로 눈치 보고 그냥 내 공간 하나 만드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 거꾸로 그런 분들이 같이 모여 살기를 원하는 것도 외로움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네. 책에 나온 얘기는 그 코로나 이후에 재개되기 시작한 락 페스티벌 같은 예에 나오는데 영국에는 글래드스톤베리 페스티벌이라는 게 유명한데 정말 불편해요. 막 되게 비가 와서 진흙탕이 되는데 그 영화 브리지스톤은 타이어 브랜드고 뭐죠? 브리짓 존슨의 일기. 브리짓 존슨의 일기 2편이 네. 여기를 배경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 그 블랙핑크가 참석해서 유명해진 미국의 코첼라 페스티벌 그렇죠. 같은 곳들이 인기를 전보다 더 끄는 이유는 네. 그렇게 불편한데 왜 비싼데 거기 가느냐? 무언가의 일부로 사람들이 느껴지고 싶어 한다는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서 나랑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일부라는 감정을 느끼고 싶어서 간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그 락 페스티벌도 사실 그런 느낌으로 많이 가는 거죠. 네. 이런 정도의 취향을 내가 공유할 수 있어. 공동체 의식을 경험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갈망을 기업과 시장이 혁신적으로 채워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열광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만족시킨다. 이런 목표로 기업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데 책 첫머리에 그 아주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친구 사귀기 앱 이용 경험이 실려 있죠. 저자가 그 앱을 이용하는 겁니다. 네. 그건 뭐냐면 Rent a Friend, 친구를 빌리세요라는 앱입니다. 여기에 가서 시간당 돈을 주고 친구를 만납니다. 거기는 스킨십이나 섹스는 없습니다. 근데 친구가 돼주는 거예요. 네. 그 대가로 돈을 주는 건데 그걸 경험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친구보다 낫네? 내 얘기 잘 들어주네? 그리고 쉬워지니까 친구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돈만 주면 고분고분한 친구를 네. 만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외로움 경제의 현상이라고 저자가 얘기하는 거죠. 생각보다 어색하지 않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 커들러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도닥여주는 네. 서비스. 우리나라는 룰을 안 지킬 것 같아요. 또 1900년대 초반 스페인 독감이 물러나고 재즈가 열풍이 불었던 것도 이게 일종의 외로움 예. 경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스페인에서 시작돼서 재즈 열풍이 20년대 전 세계에 걸쳐서 번지게 되는데 그것도 외로움 경제 때문에 비롯된 거다. 얼마나 스페인 독감 기간 1차 세계대전 중에 외로웠겠어요. 그리고 20년대 중반이 되면 독일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등장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막 1000% 넘게 물가가 뛰고 먹고 살기가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퇴폐적인 바라든가 나이트클럽 가거든요. 네. 그리고 세계적으로 또 이게 유행하는데 뭐 이런 것도 그런 소속감에 대한 외로움, 소속감에 대한 갈망 때문에 가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외로움이 기반이 된 거고 그 책에 보면 그런 시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워크라는 공유 사무실, 국내에도 들어와 있는 스타시티라는 공유 주거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 중에 일부는 거기 들어가면 나랑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더 운이 좋으면 사업 기회도 창출할 수 있겠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외로움 경제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진정한 공동체라고 볼 수 있을지 어떤 누군가가 돈을 버는 사업이나 사회의 기회는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자도 비판적으로 봅니다. 이걸 상업화된 공동체라 그러는데 뭐 쉐어하우스에 같이 삽니다. 혹은 공유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전부 어떤 생각으로 만나냐면 똑같은 생각인데 뭐 대단히 인간적인 교류를 하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잠깐의 연애 상대를 구한다거나 혹은 사업 기회가 돼줄 수 있겠네 하고 서로 아는 척하는 거예요. 네. 얕은 공동체 정신이죠. 그래서 되게 한계가 있고 또 오래 이런 곳에 계시다가 나오는 분들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네. 예전에 하숙집에서 그랬듯이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적으로 친해지기는 어렵구나 하고 느끼고 오는 네. 거죠. 공유 사무실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다가 어느 정도 시장 한계에 부딪힌 것도 이런 문제 때문이겠죠. 또 결국 외로움이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마저 위협할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또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저자의 제안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복원하자는 거죠. 핵심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국가의 노력이 다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한 40년간 세계를 휩쓸어온 신자유주적 자본주의라는 아주 가장 잔혹한 형태의 자본주의에 대해서 저자는 이걸 정치 기획이라고 하는데 이걸 틀어서 자본주의를 다시 돌봄과 온정이 있는 체제로 바꿔야 된다. 이거 현대 경제학에서도 원래 있었던 얘기인데 우리가 외면했던 거다. 네. 아담 스미스 하면 시장을 내버려 두라 이런 얘기를 한 사람 같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이분이 국부론 전에 쓴 도덕감정론에도 보면 국가가 공동체 기반 시설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필요할 때는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장의 고삐를 확실히 쥐어야 된다. 이런 대목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만능주의가 아니었는데 어느 날 우리가 편리한 정치적 의도로 이걸 기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배려와 돌봄을 앗아가 버렸는데 이걸 복원해야 된다. 그러자면 공동체 기능을 어떤 방식으로든 부활시켜야 된다는 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급진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저자가 내놓는 아이디어를 뭐 다 동의하시지는 못할 테지만 급진적인 부분도 좀 있고요. 부자 증세가 불가피하다. 돌봄과 배려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회로부터 고립된 사람들한테 혜택을 베풀어야 되니까 부자 증세 필요하고 웰빙 예산이라는 걸 따로 만들자. 뉴질랜드에선 이런 사람들이 고독과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예산들을 웰빙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21세기 아까 프리랜서 방식 비슷한 일 환경이 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걸맞는 노동자 권리 보호책도 강구해야 된다. 초기 산업혁명 초기에는 막 아이들까지 노동을 했거든요. 돈벌이가 되니까.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노동에 관한 룰들이 하나하나씩 추가되어 왔는데 이제 노동 환경이 산업혁명에 준하는 정도 4차 산업혁명을 겪고 있으니까 여기에 걸맞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랜서를 위한 노동자 권리 보호책도 나와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저자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SNS 기업의 유해한 행위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새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SNS가 당초 여러 사람들을 연결해서 공동체의 기능을 부활시킨다는 거였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게 분명해진 이상 규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 고립된 사람들이 부족한 발언권과 사회 경제적 불공정을 경험하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으로 갖다 놓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지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민주주의에 대한 연습도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과 직장밖에 없고 공동체 기능을 하는 게 전혀 없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단주의적인 세력들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놓고 선의의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극단주의를 공격해야 정상적인 사회인데 거꾸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참여의 민주주의 실험들, 연습들을 해야 된다. 사례로 나온 게 그 우리나라도 탈원전 두고 한번 숙녀 민주주의, 수기 민주주의라는 걸 한 적이 있거든요. 국민 대표 뭐 1000명을 뽑아서 합숙을 하면서 토론하는 거 타이완에서 민주주의 실험을 했고 독일 디자이트라는 언론사가 했던 독일이 말하다. 이건 10,000명을 국민 대표로 뽑아서 이 사람들이 토론하게 하는 것. 내전의 나라 르완다의 경우에는 우무간다라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협력해 결실을 얻는다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약간 이게 외부적으로 알려지기는 우리 새마을운동처럼 알려져 있는데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가장 힘든 가구와 개인들을 위해서 여럿이 가서 그 마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건데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의무를 게을리할수록 서로를 돌보는 방법을 점점 잊어버리게 될 테고 필연적으로 우리 사회가 비인간적으로 변하게 되고 이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도 치명타가 되니까 조금씩이라도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 남을 돌보고 남에게 배려하는 것 네. 그런 거죠.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고립의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합니다. 외로운 세기의 새독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있어주는 것일 수밖에 없다. 외로우신가요? 외롭다고 느끼시고 여기서 내 개인적인 해법을 찾으려고 하면 답은 없습니다. 네. 그건 개인적인 문제니까요. 저자는 이걸 기업과 국가, 사회 단위로 끌어올려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를 제시하는 거고요. 근데 상당히 그 도발적인 시도고요. 저는 오히려 필자들이 이런 저자의 태도를 좀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어요. 연구가 진행된 것들을 다 정리해서 책에 담는 건 물론이고 본인이 한 실험들도 놓고 본인이 현장을 또 관찰하려는 노력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커들러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보고 네. 그걸 책에 쓰는 걸 보면서 우리 교수들 중에 석학이라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좀 우리 책, 우리 필자들에 대한 아쉬움도 남아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그 문제적 저작이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출근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팀의 시대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세달 릴리가 쓴 리모트 워크 레볼루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혁명적 근로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사무실 환경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는데 고립의 시대라는 데서도 이 대목이 나옵니다만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네. 우리 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혹은 앞으로 벌어질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죠. 성공예감 별책 프로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프로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만나요.